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만들 수 대통령이 있다.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이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매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오전 포털 네이버에서는 LCT 문재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합니다. 비슷한 시간대 다음에서는 LCT 박사모가 검색어 1위를 합니다. 다음에서 LCT 박사모가 등장한 사연인즉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박사모에서 LCT 문재인을 대량 검색해 검색어 1위로 만들려고 했다는 정황이 박사모 게시판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비슷한 시간대에 네이버에서는 LCT 박사모는 등장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 LCT 문재인만 검색어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대량 검색하는 것은 어뷰징이라고 해서 포털이 기술적으로 걸러냅니다.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검색어를 누군가 정치적,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문제는 네이버는 왜 어뷰징이 명백한 이 검색어를 걸러내지 않고 그냥 뒀나 하는 겁니다.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송채경 기자 첫 순서에 뻘건 눈으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송채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어서 8시에 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았고. 낮엔 주무십니까? 낮에 못 자죠. 네. 졸죠 대신. 첫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여야가 합의한 박근혜 최순실 특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찬성 196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뉴스는 저희가 법사위 소속의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간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시 네. 뉴스. 이게 한자로 주시하다도 되지만 주시. 왜 과일즙이 풍부한 주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로서는 육즙이 풍부한 걸 받아들이는데 국물이 많은 뉴스죠. 그러니까 네. 나올 국물이.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거 주시 뉴스다. 네. 라고 떠올려서 왜 주시 뉴스라고 제가 할까요? 이게 매우 이상한 뉴스예요. 국군 수도병원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네. 검찰이 왜 거기를 뜬금없이 압수수색했을까요? 요즘 같은 때는 이게 겉만 봐서는 그 뉴스가 나온 배경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게다가 이 뉴스는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죠? 후속 기사가 짧게 나온 기사입니다. 짧게 나오고 그리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한 그걸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그렇죠? 뜬금없으니까. 검찰이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유도가 없어요. 왜? 설명도 없고 후속 보도도 없고 소스도 없고 희한한 뉴스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뉴스가 하필 이 시점에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지면을 장식한 다음에 사라졌는가? 네.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 변호인 네. 유 변호사가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뉴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돌발적으로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여성의 사생활 존중이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문구 있는 거군요. 고민해서 네. 처음으로 등장해서 한 말이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키워드예요.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7시간은 특검에서도 조사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총매 관심사 중에 하나고, 아직도 전혀 각도 못 잡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7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여성으로서의 어떤 밝히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주치의가 아니라
일부러 여성인 간호장교를 불러서 어떤 진료를 받던 것이라고 나중에 특검에서 7시간 미스테리를 해명하려고 할 때 사전 포석으로 아, 네. 그럼 검찰이 이걸 일부러 흘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제 개인적인 추정에는 단서를 달고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뉴스거든요, 이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뉴스가 7시간 미스테리의 단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막 다뤘단 그렇죠. 말이죠. 네. 후속은 아무것도 없이. 사실 이렇게 작은 뉴스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뉴스를 다룰 때마다 7시간 미스테리 단서가 나왔다고 네. 다뤘어요. 이 뉴스가 7시간 미스테리에서 주는 효과는 사실상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간호장교가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뉴스는 거꾸로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가 없었다고 하는 알리바이용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없었다고 하는 공세에 대해서 알리바이용으로 사전에 포석된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냐면 너무나 뜬금없는 뉴스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일부러 공개할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어떤 뉴스도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검찰도 한단 말이죠. 네. 이거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요. 후속도 없고 설명도 없고 왜? 그래서 저는 이 뜬금없는 뉴스는 나중에 뜬금없는 여성의 사생활과 합쳐져서 나중에 그랬었던 거라고 대통령이 여성이라 말 못할 무언가가 있었다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 다음 주장해주죠. 네, 이런 알겠습니다. 추정입니다. 예. 주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 부산 해운대 LCT 비리 의혹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도 그 LCT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틀 전에 네, LCT를 엄단하라 갑자기 지휘고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LCT 문재인이 검색어가 확 뜹니다. 그렇죠? 네,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주시 뉴스죠 이것도. 근데 포털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 검색하는 네. 마케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뜨라고 검색어에 다 걸러내요 기술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왜 걸러내지 않았냐. 네, 알면 이거 단순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막 같은 단어 검색하면 같은 IP에서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걸러내요. 첫 번째 그랬다면 왜 안 걸렸느냐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IP를 우회하거나 또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네.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둘 다 질문의 대상인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전문 업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박상호의 개인들이 힘을 모아 검색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한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못 걸러냈다라고 변명한다면 그럼 다시 질문해야 할 건 누구냐는 거죠. 그 조직이 누구냐? 네. 네, 그리고 이 LCT 관련해서는 이 주신이 쓰는 이유는 김진태 의원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이럴 때는. 네. 김진태 의원은 항상 저쪽 진영에서 뭔가 작전을 구사할 때 최전선에서 깃발을 들고 뛰는 분 아닙니까? 네, 어제 촛불은 곧 꺼진다, 바람 불면 꺼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바람이 논란이 뭐냐, 이거 질문은. 바람이 뭐냐. 뭘까요? 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이분이 바람이 부는 거를 느꼈으니까 바람이 온다 그러면서 바람을 꺼진다고 했잖아요. 첫 바람은 일단 LCT인 거 네.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뜬금없이. 네. 그런 다음에 검색에 확 떴죠. 그리고 어제 갑자기 기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LCT 이 회장이 최순실 네, 황제 계를 들었었다. 네, 그 뉴스도 화제가 됐었죠. 갑자기 떴어요? 네, 네. 같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 된 이야기를 갑자기 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개주는 최순실 씨가 아니에요. 나한테 네. 같이 개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CT가 처음 언제 시작된 거냐.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냐.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다 연결하면 LCT, 최순실, 문재인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억지로라도 다 연결돼서 검색어가 만들어진 거 유포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서 PK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유력한 두 여야의 후보 중 한 사람들이 문재인과 김무성인데 네. 그분들에 대한 공격 용이라고 두 양반이 동시에 생각하니까 동시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였다. 라고 추정합니다. 예, 주신 뉴스였어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에 검찰 조사에 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일에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데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20일 기소 예정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그 뒤에 조사에 임하겠다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신 뉴스 나왔네, 이거. 연속 주신 뉴스. 네. 제가 주신 뉴스라고 하는 것은 해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해설해 이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한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참고인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네.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 놓쳤다, 이거. 참고인 중지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란 얘기고, 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기소된 항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뇌물죄인데, 네.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불기소가 된다. 네. 뇌물죄 부분은. 그러면 가벼운, 좀 저렴한 얘기는 싼 죄, 비싼 죄는 빠지고 싼 죄만 기소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여기 보시면 대통령 변호사 갑자기 다음 주에 나온다잖아요. 네. 왜 다음 주냐. 주말에, 기소가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최순실 씨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만료거든요. 네. 기소 완료죠.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다음 주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럼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죄는 불기소하고 빠진 채 기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면 네. 여기 보면 검찰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한 뒤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제가 이게 나왔거든요. 다 피의자 전환하지 않으면 다 쇼라고 했다고 네. 쇼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네. 결과 점점점 저의 예측대로 가고 있는데 쇼라고 하는 게 공소장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준 법조인으로서 직업 피의자로서 있는데 네. 큰 틀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공모했다고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공소 사실에 최 씨 등이 이제 박 대통령 등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적어 놓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여기서 또 최종적으로 검찰의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볼 공소장에 다루는 공모입니다. 네, 공모라는 게 꼭 적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언론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지시하여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공모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법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시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문화 융성을 위해서 네, 본인은 그게 불법적인 인식 없이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통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얼마든지 변호할 수가 있어요. 네, 공모라고 구체적 단어를 쓰지 않고 대통령이 지시하여 이렇게 쓰면 우리는 대통령이 적시됐으니까 범죄를 같이 한 사람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 네. 그러면 이제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 꼭 들어야 돼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시하여 하고는 다르게 공모라는 건 범죄 사실을 인지한 채 함께 도모했다는 거거든요. 범죄인 줄 알았는지 몰랐냐는 단어가 이 공모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공모라고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시하여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장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공모라는 단어를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때까지 나왔던 검찰의 난리들은 피의자 전환도 안 했잖아요. 네, 피의자 전화 안 했죠. 네, 안 하면 내가 다 쇼라고 그랬는데 공모라는 단어도 안 들어가도 또 쇼인 거예요.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왜냐하면 저쪽은 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네. 정확한 차이를 모르고 장난칠 수 있는데 네. 그런 여지가 있는 걸 언론들이 안 잡아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피의자 전문으로서. 다음 뉴스 해주시죠. 네, 야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오는 20일 회동을 갖고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 저희가 섭외 들어가서 아마도 이재명 시장님이 되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면은 이분은 섭외에 막 응하시거든요. 어쨌든 모인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월요일 정도는 네.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근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다이어리를 제출받았는데요. 이 다이어리 속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여기에 미르재단의 이름과 뜻풀이, 임원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기밀 유출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공모를 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거 구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검찰도 의도적으로 네. 공모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소장에 공모라고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행위를 하나로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네, 꼭 공모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꼭 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공소장에 공모라고 써있는가 어떤 범죄를 특정하고 네. 그 범죄에 대해서 공모하였다고 대통령이 써있냐 안 써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가르쳐서 아니면 뭐 지시하여 말하여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모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를 들은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분인데 네, 같은 병원을 다녔네요. 참 우연이 많아요. 우연히 최순실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고 네. 그 수많은 병원 중에 우연히 최순실 씨 병원에 같이 다니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줄기세포 치료로 굉장히 유명한 차병원이 정부로부터 이제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던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지난 4월에 분당 차병원이 연구중심 병원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8년간 19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또 3개월 뒤인 지난 7월에는 복지부가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병원 그룹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여태 등장했던 것들을 보면
대가 없는 거래는 없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런 대가를 받으면 저쪽도 저쪽 챙겼겠죠. 예, 그러니 계속 그런 서비스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네. 이 차원병원에 이 서비스를 받으며 결제했나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럼 결제는 누가 했을까요? 결제는 저걸로 했죠. 정부 지원금으로. 8년간. 만약에 그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받을 때마다 다 결제했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고 네. 그런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같은 병원이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분 결제 안 했다고 봅니다. 결제 내역 좀 따져보세요. 결제했을 리가 없죠.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하나 둘 정도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 현업인에 이어서 언론 학자들도 박근혜 정부와 공영방송 비판에 이제 가세를 했는데요. 네. 어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대 학회 소속 언론 방송학자 484명이 그 박근혜 정부 권력을 비판을 외면한 공영방송 등 언론 책임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3대 학회가 공동 선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뭐 중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맞이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사건에 진보 보수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보수라고 통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 상황을 보수로 통칭하면 보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회에서는 당연히 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거고요. 정윤혜 씨 인터뷰도 하나 있던데. 네, 짧게.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혜 씨가 월간 중앙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보좌했을 때는 한 번도 법적인 잡음이라든지 지금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셨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 건 이혼한 뒤에 최순실 씨를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내 불찰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신뢰받는 모습을 보고 뭐 최순실 씨가 좀 질투한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들키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네, 잡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본인은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 정윤회 문건 당시 서열 2위였는데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영화 기자였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리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지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만서울 했습니다. 요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걱정? 물론 뭐 나라도 걱정이 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뭐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걱정입니다. 내 걱정이에요. 제가 요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요. 응? 서운하다고. 한때 저는 어떻습니까? 뉴스의 중심, 뉴스의 눈, 뉴스의 핵심이었습니다. 내만 말만 하면 입만 빵빵 터지고 기자들만 몰리들어 막 카메라 푹 터지고 하도 푹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막 카메라 바깥 들고 막 입만 조물조물 해도 막 뭘 뭐라 하면 뭘 몰려오고 막 의중을 해석한다 뭐 무슨 뜻이다 하고 막 행님네 조카들은 전부 몰려가 사람 못 살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요즘 완전히 잡습니다. 상상 아무 관심이 없어. 옛날에 막 제발 내한테 관심 좀 끌어라 뭐 내 좀 냅둬라 했는데 이게 막상 다 끊기고 나니까 섭섭해. 그야말로 옛날이에요. 여러분 막 욕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요즘 저한테 오는 관심 좀 다 가져가실래요? 그 정도는 싫지. 그건 아니지. 어디 안 던지마. 다 가져. 야, 김원준이 줘. 다 줬다.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뉴스공장.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조사는 중단되게 되는데 그 사이 대통령은 주말 이전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최순실 씨는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민주당 법사위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법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 하면서 국회로 돌려보낸다. 이럴 수 있죠. 거부권을 그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되돌아간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받고 나서 며칠 이내에 공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되돌릴 수 있는 거죠? 3일로 알고 있거든요. 3일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똑같이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요건이 그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강화됩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다시 통과된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특검을 이제 통과를 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한다 뭐 이렇게 제가 기사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조항이 지금 정확하게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못 받겠다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이게 다 모든 게 손주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되면 민심에 불을 지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판단은 저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검찰 수사에는 시간을 끌면서 특검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불은 여러 번 지핀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아직 상황 판단을 인식이 정말 너무 안이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까지는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까지도 그렇게 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돼야 되는 시기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진짜 절차로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검 이전에 이제 검찰 수사도 저는 짚어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대통령 수사부원이 사실상 전혀 이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사선 변호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참고인 신분은 충분히 누리면서 지금 주장은 피의자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에 어떻게 보면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를 본다면 검찰에서는 그동안 참고인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변론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유영하면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변론 준비를 사실은 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변호인은 하더라도 그 옆에 앉아있을 수만 있을 뿐이지 다른 변론할 인정이 없습니다. 그건 법정에 가서 할 일이지 참고인의 변호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 검토도 얘기했던데 기록도 없습니다. 변호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받는데 동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시간 끌기 전략이고 버티기 전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증거가 채택돼서 그걸 검토해야 된다는 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인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검찰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여러 가지 하겠다는 말은 무성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런데 실제 검찰 출신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피의자로 전환하면 간단한데 피의자로 그리고 전환할 만큼 충분한 정도의 증거가 나온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피의자를 넘어서 구속까지 사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깨알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서도 진짜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아라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나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주 충분한 증거 자료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피의자 되고도 남고 구속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사안인데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피의자로
즉각적인 전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네. 정말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피해자로서 즉각적으로 신분을 조하고 소환 통보를 해라. 네. 그래도 이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느냐, 체포를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법제 안에서는 저는 어렵다고는 사실 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검찰로서는 어쨌든 어떤 수사 의지를 비치는 모습을 더 강력하게 보였어야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원님,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사안이 나왔고 제가 방송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긴급 체포가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저도 기사 읽으면서 이거 나는 긴급 체포됐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저도 걱정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피해자 전화를 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긴급 체포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이 청와대 앞에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라도 찾아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언론에만 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수사 의지를, 소환 통보를 진짜 검찰청으로 소환 통보를, 일단 저는 소환 통보를 했었어야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협의 과정만 있었지, 네. 공식적인 소환 통보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것이.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즉각 전화를 하고, 대통령한테, 소환 통보, 검찰이면 검찰, 이렇게 소환 통보를 청와대에서 그럼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 통보를 하든지, 소환 통보를 하고, 정말로 검찰이 청와대 앞까지 달려가는, 그런 식의 모습은, 비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검찰이 소극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계속 저희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는 뭐 직권남용이나 공범 그다음에 사기 미수 뭐 이 정도 혐의인데 실제 혐의 부분은 뇌물죄다. 근데 이제 대통령을 조사해야 그 부분을 기소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은 다음 주에 보자고 하고 최순실 씨는 주말 기소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 부분은 불기소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4개월, 5개월 지나갈 거고 이런 우려들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실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소되는 건 1차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사기 미수로 기소를 하더라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검찰 차원에서도 뇌물죄로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꼭 특검에서 넘어가서 뇌물죄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기소가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게 검찰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 네, 검찰에서 그거는 더 추가 기소로 지금 검찰에서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1차 기소다,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더 인사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 더 추가 기소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긴 하는데 검찰도 그런 의지가 강한 검찰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평검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인터뷰한 것대로만 검찰의 액션이 결과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거꾸로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거죠. 특히 검찰에 같은 경우도 초기에 진짜 옛날 형사 8부에 배당을 하고 수사를 할 때 이럴 때는 정말로 그 문제가 있는 행태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검찰의 진짜 존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권 말기 아닙니까? 검찰의 행태라는 것이 항상 정권 말기에는 정권의 목을 무는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특검이 출발하면 특검과 비슷한 정도의 수사 성과는 내야지 검찰이 그나마 면피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특검이 정식으로 수사에 출범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의 미진한 부분도 지적하면서 또 검찰이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가 보면 대응 시나리오를 한 달 전에 이미 있었던 대응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들이 계속 변해갔는데 변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시나리오가 없었겠느냐. 그러니 지금 상황도 그 청와대의 나름대로 대응 시나리오 속에서 예를 들어 수사도 거부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드는데 대응 시나리오가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실 들어갔고 또 비서실장도 임명되고 다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청와대 참모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은 분명히 짜고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이나 이런 접촉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긴밀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함께 논의하는 구조들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의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불렸던 3인방 중에 지금 현재는 한 사람만 구속이 되고 나머지 2분은 그냥 나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검찰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검찰은 뭐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이런 다른 부분의 수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보시기에? 지금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재소환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보안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보안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저는 수사가 있어야 되고 좀 더 많은 증거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문서 유출과 관련한 책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가 돼야 되고 또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제2부속 비서관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유출, 청와대 출입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저도 두 사람이 지금은 돌려보냈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철저하게 해서 사법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려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되고 있냐 의구심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의 장녀 사실 이미 드러난 의혹들도 있는데 이분도 소환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냐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사실 수사기간이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장시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잖아요. 김종 차관이 이제 그리고 장시호에 대한 수사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순 정도로 최순득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수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하긴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최순득까지는 지금 검특검이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순득 씨까지는 특검이 출발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되고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검 진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백현원 의원이었습니다. 현재 사실상 전국이 멈췄다, 국정운영이 멈췄다 하는 가운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1억 원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 동의도 없이 진행된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난리통에 서둘러서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네, 그런데요. 네, 애초에 이 위로금이 왜 문제인지 짧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단적으로는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일 외교의 담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네. 또 일본 정부가 그 10억엔을 배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그걸 배상금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 배상금이라고 해석하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니까 그 10억엔을 받아서 집행하는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 그걸 달아서 재단을 만든 그 김태현 이사장은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급속하게 강행하면서 종결지으려고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이 10억엔 이 지급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인 위안부에게는 전혀 묻지도 않고 우리 정부가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렸는데요. 그죠? 그런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할머니 그 돈은 그렇게 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얘기를 할 때 작년에 이거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한일 군사협정하고 다른 문제들 해결하느라고 이거 같이 부속 조건으로 줘버린 거 아니냐 선물로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죠, 이제는. 그런 거죠. 지금 그 이후에 한일 합의 이후에 사드 배치 결정이라든가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정말로 그냥 탁 치우고 나서 바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간 다 정해놓고 그리고 언제 정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 다 짜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위안부 문제를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일본은 가만히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방식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빨리 맺어야 되고 그러자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 돌아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더군다나, 네. 지금 언론에 뭐 1억 엔을 지급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1억 원을. 네.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전화도 주시고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할머니들 중에 1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정부는 지금 뭐 거의 다 지급했, 네. 보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이제 뉴스에 나니까, 네. 몇 할머니가, 아니, 5천만 원 은행에, 통장에 들어왔는데, 네. 누구는 1억 원을 주고 누구는 5천만 원을 줬느냐. 아. 이렇게 이제 묻는 분도 계시고, 아. 사실은 이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이 일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막 입금해버리는군요, 그냥. 네. 아니,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박근혜는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뭐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밑에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움직이느냐. 심지어는 지금 하이와 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할머니들에게 이제 그 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받으러 다녔는데, 네. 경찰을 2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할머니 집에. 돈 받으려고 경찰을 데리고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에 살 때,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공개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하시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편안하게 살고 싶죠. 네. 그런 공간에 경찰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대요. 왜 경찰을 데리고 왔느냐? 예. 그랬더니 뭐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화해와 치유재단 발족식 할 때 한 청년이 그 김태현 이사장한테 캡사이신을 뿌려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네. 할머니 모르세요? 제가 당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사실보다 과거에 끌려갈 때 경찰이 대동해서 함께 온다든가 또 돈 벌게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속임과 기만에 의해서 끌려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 시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그 제국주의 그 범죄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너무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정말, 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신대 대책의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경제기사들 알아듣기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경제뉴스를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재밌게 풀리진 않고 있어요. 재미없더라도 풀리긴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공지할 것은 저희가 앞에 위안부 문제 인터뷰가 다 짧아졌거든요. 네네. 너무 짧아서 부족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다루긴 다루겠습니다. 미리 공지하고. 자,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미 다 다뤘던 얘기예요. 다 다뤘는데 다룰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렇죠. 잘 몰라가지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좀 어렵죠. 이 최순실 씨가 재벌들 문제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리고 설사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해법을 혹은 뭐 현상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진 해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초반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성 승계 문제. 네. 그 문제도 둘 다 다뤘어요. 네, 다뤘죠. 네. 둘 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다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최순실 이펙트 없이 설명하는 것은 완전한 설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 와서 다시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물론 한진해운 문제나 이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 개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상황이어서 대통령하고 또 이 최순실 씨가 어떻게든 격가지로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좀
미흡하다, 이상하다. 그 의사 결정 과정이 네. 조금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왜 정부는 이런 합리적이 않은 나쁜 결정을 내렸느냐 얘기만 하고 말았죠. 네, 또 있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 부회장한테 사임하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건 보통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안에 전혀 직접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기업의 회장 물러나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나가시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거래를 위해서 총수 정도는 가볍게 날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짝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다뤘던 한진 문제를 그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삼성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아니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네. 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한진 해운이 사실상 망하도록 해버렸냐.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한진 해운에 대한 조처를 취하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타격이 심할 거를 금융위원장은 몰랐다 그러고 하여튼 석연치 않은 그런 해명들도 말이 안 되는. 네. 왜냐하면 세계 7위의 거대 해운사인데 네. 그 해운사를 당연히 여러 가지 정부가 개입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이는 방향으로 갔을까?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서별관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진이 K스포츠 재단에 10억을 추가로 내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네. 나온 몇 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그룹 회장한테 그 진돗개 네. 예,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진돗개 바꾸라고 그 임무를 줬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네. 거기 갔죠. 올림픽위원회 갔죠. 할 수 없이 올림픽위원회 가서 올림픽위원회는 안 된다고 네. 안 된다고 했는데 6개월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올림픽위원회가 여기서는 갑이니까요. 그렇죠. 예,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진돗개가 실패했어요. 그 올림픽위원회 얘기도 재밌어요. 너네 나라는 개 먹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개를 마스코트 쓰면 되냐? 뭐 이런. 올림픽 마스코트가 부정적인 느낌과 연결되면 안 된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걸 끝까지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서 회장이 직접 날아가서 관철시켜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 그러자 청와대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이런. 네. 국가 대사인 평창 올림픽을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땅콩 회항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네. 땅콩 회항으로 한진그룹이 난리가 났죠. 네, 그때 물론 근데 다시 돌아보시면 그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어요. 잘 돌아보시면. 그렇죠. 정윤의 문건 파동 바로 직후에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땅콩 회항 사건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땅콩 회항 사건이 다 덮어버렸죠. 실제 감옥도 가고. 다시 되돌아보면 많은 사건들이 겹쳐지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한진을 되짚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 해운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이고. 예, 계속 언론이나 학계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게 도대체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거의 방향이 뭐냐. 네. 그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질질질 끊느냐. 이런 네. 것들이 핵심적인 얘기였는데 결국은 결론은 한진해운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그렇죠. 났거든요. 망하게 해서는 안 내는 회사를. 꼭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 피해가 가지 큰 판단이 회사가. 있었지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서 망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도 10억 원 진돗개 이렇게 되면 너무 사소한. 예. 그게 되면 도대체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 국민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그런 사소한 일로 판단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 한진그룹 회장은 어떤 일도 겪었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돼요. 그렇죠. 네.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이쪽 집안이. 이쪽 그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이 네. 되면 근데 그게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대통령의 뜻이라면 조금만 거스르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그러니까요. 거스르면 날아간다. 이런 산업 회사 자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이게 참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연결을 생각하다 보면 아니 이게 국가의 물류 시스템을 담당해왔던 중요한 그건 수출 관련해서 그거를 이거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 상상하기도 싫은 거거든요. 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단정할 수는 정황상으로 없어요. 보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누가 주장하면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주장하냐고 했을 텐데 그런 음모론이라고 주장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최순실 씨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틈이 생기면은 그 부분에 최순실 씨가 끼어들어서 뭔가 영향을 생겼다라고 이렇게 볼 그렇죠. 수는 있죠. 분명히 있죠. 영향을 주었다까지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 내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됐습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방송 기술이. 네. 전문 피의자라서. 그러나 불패 피의자거든요. 자,
여간 그런 저희가 이미 한번 해설했던 뉴스인데 AS를 해드리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넣고 한진해운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사실 여야 모두에서 김무성 전 대표도 한진해운을 왜 이렇게 해결하냐고 얘기했고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는 이혜원 의원도 한진해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고 야당에서는 뭐 물론 계속 한진해운 해법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는데 요 키워드를 넣으면 갑자기 이해가 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저희 AS 하나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네. 이것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저희가 다뤘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물산 합병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죠. 왜 국민연금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쳐서 사실은 제일모직 대주주거든 이재용 일가가. 근데 통합을 하게 되면은 삼성물산 주식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어떤 비율로 바꾸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모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이재용 일가 부분에서는. 근데 그게 0.35로 결정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0.35면 지배력이 커지는 건데. 이게 제 말은 일단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통합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11.2%를 국민연금이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삼성물산 통합에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면 무조건 통합이 결정되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삼성 일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게 안 되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재산을 넘기는 게 완성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통합이 되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약 8조 원 정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거래였는데 사실은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0.46이었어요. 0.35가 아니라 0.46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35에서 찬성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국민연금이 결정적으로 그때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자체 판단으로 움직였을 거라는 게 이때까지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아니 적어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운영본부장이라면 말해야 되는 거죠. 비율을 조정하라든가 이제 국민연금의 변명은 제일모직도 마찬가지로 1조 원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불공정한 거고 이재용 일가한테 특수이익을 준 거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손해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손해가 볼 결정을 왜 했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인이 그쪽으로 이 딜을 국민연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영표 장관이 직접 했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있습니다. 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영표 장관이 그 전문위원한테 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이건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문위원한테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삼성의 뜻이 제대로 관철 안 되면 국민경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찬성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문위원회에게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찬성해달라. 그때 굉장히 문영표 장관 바쁠 때거든요. 메르스 관련돼서. 그때입니다. 맞아. 메르스 한참 할 때고요. 네, 그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전화를 해죠. 예, 국민연금 전문위원한테. 그때 또 문제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런데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전문기관이 했다라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위원회를 회피하고 국민연금 산하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요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삼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이 사실은 투자 결정을 하는 최종 책임인데 바로 직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죠. 요거는 한진해운보다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한진해운은 간접적인 정황들이거든요. 느끼 보면 괘씸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한진해운은 기분이 나쁘셨나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 직접적이에요. 청와대의 뜻이니 찬성을 표시해달라는 전화도 가고 장관도 전화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물론 삼성이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갑자기 메르스에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기업의 합병에다가 관여했나 싶지만 또 한편의 의혹은 뭐냐면 삼성이 왜 그렇게 최순실 씨의 장녀 말 타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말도 사주고 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나 국민연금 쪽에서는 부정을 하지만 7월 17일 날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이거는 국민연금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는 배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해요. 독대를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9월 10월쯤에는 삼성이 비대기에 약 35억 원을 보내죠. 네. 드러난 것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죠. 드러난 것만 그렇고 언론 보도로는 매달 10억씩도 생활비를. 네, 승마협회를 통해서 1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매달 10억 정도씩도 생활비를 쓰도록 줬다고도 하고 여러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도를 합쳐보면 삼성은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승마협회 지원한다고 이제 돈을 냈는데 조건을 따져보면 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로지
정유라 씨. 정유라 씨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이때까지 다고. 그러니까 10월, 12월이 되면 또 미르재단하고 K재단에 이제 200억 이상을 이제 돈을 그렇죠.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겠죠. 예, 이게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선수 출신이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정유라 씨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홀로 출전해서 막 우승 경력을 쌓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우승 기록이 많아가지고 아, 잘했나 보다 싶었더니 한 명 아니면 두 명 출전을 네, 나 홀로 출전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학교에 안 나가고 출전을 해서. 참. 근데 거기다 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35억 원을 직접 지원했다. 드러난 것만. 그것도 네. 이상한 회사를 세워서 지원했다. 그렇죠. 그 비덱도 최순실 씨가 세울 능력이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삼성이 여러모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갑니다. 비덱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네요. 초창기에 나왔던 이름인데 비덱은 최순실 씨 회사입니다. 그냥. 예, 개인 회사죠. 개인 회사에 돈을 팡 꽂아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 씨가 뭐라고 공직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나요? 동네라고 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말하자면 정유라 씨의 관점. 예, 지금 최순실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학부모. 이 학부모한테 왜 30억을 개인 주머니에 넣어줍니까? 35억이에요. 드러난 것만. 그 외에 정유라 씨가 직감적으로 받았던 혜택들은 엄청나거든요. 정보의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의 삼성이 그다지 유망하지도 않은 승마 선수한테 35억 원을 직접 독일에 가서 지원을 하죠. 말도 사줬다고 하고요. 네. 네, 물론 뭐 사기당했다고 지금 삼성은 주장하고 있는데 삼성 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사기당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연결되는 거죠. 지금 AS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경제 현상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던 가장 큰 사건들 두 가지가 알고 봤더니 뒤에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근데 이게 어른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봉건사회에서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이게 정말로 불합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등장해요. 네. 장관이 등장해요.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 등장해요. 근데 결론은 한 승마 선수한테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또는 K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데다가 돈을 우리나라 재벌들이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지 내어 보니까 이거 돈 안 내면은 큰일 나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스토리가 그리고 이어집니다. CJ 회장 케이스도 봤겠죠. 그렇죠. 눈 먹게 나면 회장 부회장 그냥 날려버리네. 조원동 경제수석도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경기고등학교 서울장대 나와서 네. 행정고시 보고 재경부의 계속 제일 선두주자였어요. 네. 물론 이제 참여정부 때 조금 엘리트 중 엘리트군요. 참여정부가 조금 때 좀 주춤했지만 대표적인 이제 재벌맨으로 알려진 모피아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친구가 경제수석이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CJ 말이에요. 부회장을 경기라는 얘기를 대통령 뜻이라고 전하면서 저는 이제 이분이 어제 검찰 출석하면서 참담하다고 표현했는데 네. 실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대통령과 친한 아주머니 딸을 챙겨주려고 자기가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는데 선두에 서서 심부름을 해왔다는 게 이번에 블랙 코미디를 보면은 네. 진짜 굉장히 큰 코미디인데 최고 엘리트들이 다 등장해요. 맞아요. 다 등장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해요. 네.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정부다라는 건데 이 정부가 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일 군사정부 보호협정이나 사드 위치를 왜 자기가 이렇게 막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까? 아 참. AS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그때는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저희는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마 개입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상상력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요새 작가들 상상력도 안 돼 이제. 제가 참고로 그 영화 시나리오 협회에 계신 분을 잠깐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도 좌절하고 있다고. 한국에서도 이제 블랙 코미디 실화의 바탕을 둔 세계적인 블랙 코미디가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자기들의 상상력이 그것밖에 안 됐는지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졌다고. 네, 그래서 우린 다 패를 꺾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S 간만에 소장님과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AS였습니다. 지금까지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벅지도 살 사람 김어준입니다. 네, 불친절한 AS 짧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3253 애청자입니다. 뉴스공장 정말 재밌습니다. 방송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2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아무 게스트 없이 2시간 혼자 떠들 수 있거든요. 게스트가 많은 게 너무 불만입니다. 다음번에는 게스트를 다 없애버리고 저 혼자 게스트 출연료까지 다 먹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AS였고요. 자,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욕심꾸러기 황교익. 이 분야는 내가 먹겠다 하시는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규입니다. 마칼럼니스트 말고 좀 멋있는 거 없을까요? 너무 길기도 하고요. 뭐 적당한 게 없어요. 그냥 평론가라고 할까요? 평론가는 뭐 너무 그 평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평론가. 음식 평론가. 아니면 욕심쟁이인데요? 평론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게 음식이 과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뭐 레스토랑 평론 이거는 좀 그럴만한데 음식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죠.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불리는지 저는 앞으로 욕심쟁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부르면 됩니다. 이거 마칼럼니스트라는 그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기자가 붙여준 거죠. 그렇죠. 붙일 호칭이 없으니까 붙여준 거죠. 저는 그냥 욕심쟁이로 할게요. 제가 이걸 욕심쟁이라고 부른 이유는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후배들이 그렇게 이 분야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후배들한테 절대 안 된다고. 아까 그 김우준 씨가 혼자서 뭐 게스트 다 쫓아내고 다 먹겠다고 하는 그거 뭐 비슷한 거죠. 그겁니다 지금. 자, 욕심쟁이 황교익 씨 오늘 들고 오신 주제를 보니까 미슐린 가이드예요. 미슐린 가이드. 그 미슐린 가이드 솔편이 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은 거죠? 이게 유명한 음식 레스토랑 평론하는 곳이죠. 별점이라는. 그렇죠. 그 1900년에 발간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 117년인가요? 그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타이어 자동차 산업이 이제 초기에 모양을 잡을 때 뭐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디에 주유, 뭐 숙박, 뭐 음식 먹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하니까 그런 이제 안내 책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이어 좀 많이 쓰라고. 그렇습니다. 타이어 많이 쓰려면 어디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타이어가 빨리 닳아야 되는데 그래서 타이어를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식당에 대한 그 별표를 붙여서 이 집은 맛있고 이 집은 맛이 조금 덜하고 하는 이런 그 평가를 붙였다는 게 그래서 이제 미식 그 평가서다 하는 이런 게 붙어 있죠. 최초의 시도고 이게 굉장히 일단 프랑스에 했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렇죠. 뭐 프랑스에는 뭐 프랑스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라는 그것도 같이 붙어 있고 하니까 이거 미슐랭은 미식 비평의 뭐 지침서 같은 이런 이미지가 붙어 있죠. 일본 타자고 그리고 모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미슐랭 3스타가 2스타가 됐다고 해서 자살하기도 했어요. 그거 좀 생각해봐야 돼요. 다른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도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확인. 그한테 되게 보도가 됐었죠. 보도되기로는 본인이 투스타가 되는 바람에 자살했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슐랭은 식당에 별표를 붙인다는 것,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초기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은 지금의 미식 비평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그 미슐랭은 안에 최근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 것 없어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그런지. 요즘의 미식 비평은 굉장히 섬세해졌고요. 그리고 뭐 좋은 평가 이런 말들만 쓰지 않고 그 식당에서의 문제점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미슐랭은 그 별표만 붙어 있지 그 별이 왜 붙었는지에 대한 비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군요. 그냥 안내서이죠. 아주 짧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 믿을 근거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미식 비평이라는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비평하니까 그래 저런 맛일 거야 하는 그런 짐작되는 게 있죠. 비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래요. 제가 이게 맛있다 그러면 저 황교익이 저 나이가 많아. 그렇게 혹은 사람 평상시 하는 거 보니까 짠 걸 좋아해. 그렇죠. 단맛 이런 거 싫어해. 입맛이 싸구려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평해 놓은 것에 대한 독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지표로 삼때 왜냐하면 정보가 쌓이다 보면 황교익 입맛은 이렇고 나는 입맛은 이런데 요런 추천은 내가 피해야지. 이게 축적이 쌓이겠죠. 정보가.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음식 평론 하시는 뭐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비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름을 걸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원래 이 방침이죠. 비밀이야. 그리고, 평가 방법이, 평가의 내용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밀이야. 그냥 별을 믿어라. 이거죠. 미슐린을 믿어라. 이런 거. 예전에는 이게 괜찮은 방법이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의 미식 비평의 흐름에서는 낡은 것이죠. 저도 크게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예전에는 말이죠. 영화를 고를 때 영화 평론가가 먹인 별점이 진짜 영향을 미쳤고 실제 평론가들의 이름으로 그 영화를 추천하거나 하면 그것이 광고의 첫 타이틀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얻은 평론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영화평론의 시대에는, 전문가 비평의 시대에는 사실 몰락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이제는 그거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일반 네티즌들이 남긴 평가들을 종합해서 맞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취향과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 네티즌들이 그리고 그 전문적인 또 네티즌들이 있어요. 평론가를 능가하는 맞습니다. 네티즌이 있습니다. 뭐 생선에 관련되는 것 아주 유명한 그 뭐 입질의 추억인가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생선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 보고 참고할 그냥 일반인이 혼자 블로그 활동하는 분일 뿐인데 그렇죠. 그럼 또 육식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저희 눈빛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을 쭉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분이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해외를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력이 많이 넘어가 있는 그렇죠. 상태에 있죠. 그래서 식당을 선정하는 그 기준점들이 지금 다양하고 많이 바뀌어 있는 것에서는 미슐랭은 지금 사실 권위를 거의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서의 권위를 잃으니까 시장을 뭐 이것도 상업 잡지예요. 그냥 뭐 공익을 위해서 내는 이런 잡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아시아권에 이렇게 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홍콩, 뭐 중국 거 나왔고요, 일본 거, 싱가포르 나왔고, 다음에 이제 우리인데 그냥 돈벌이하러 나온 이 잡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의미. 관광공사 사장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슐랭 가이드 솔표를 발간은 한식 세계화에 있어서 크다란 전환점이자 발전이다. 이 미슐랭이라는 상급 잡지가 한 국가의 음식을 평가하는 무슨 공적인 무슨 뭐 유엔의 기구에서 발간하는 이런 것을 있을 수도 아닌데. 흥분하셔서 많이 꼬이시네 지금. 그렇죠. 좀 꼬였어요.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아니 이게 유엔 산하의 음식평가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타이어 회사가 내는 잡지인데 물론 오랫동안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면 말지 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그 평가를 할 때 뭐 한국인도 참여를 했다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국 음식의 맛의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3월 달에 이걸 하겠다고 해서 11월 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심사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의 평가원들이 6개월 동안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인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프랑스 가가지고 와인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셔봤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집에 와인이 어떻고 저떻고 그 와이너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을 정도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너네들이 뭘 평생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그렇죠. 못하죠. 6개월 가가지고. 매일 와인 먹는 사람들을 모르죠. 근데 한국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음식 중에 하나인 김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김치 먹으면서 저기 젓갈이 까나리 액젓을 썼는지 뭐 갈치 액젓을 썼는지 뭐 이런 것들 대충 젓갈 너무 일찍 넣었다든지 종류가 간이 안 맞다든지 뭐 양념이 많다든지 고춧가루가 어떻다든지 색깔이 어떻다든지 뭐 익혔을 때 냉장고에서 익혀야 되는데 바깥에 뒀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감이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딱 느낌이 오죠. 먹는 순간 이 집은 아니야 하고 바로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몇 달 동안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이렇게 저거 김치 먹었는데 이 집 김치가 최고고 저 집 김치가 최고고 프랑스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정도의 일인 거죠. 뭐 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신 거는 서울 편이 나왔다 상업 가이드가 그게 불만이 아니라 여기에 왜 우리나라가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 가서 이거를 띄워주고 있냐 이게 불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미슐랭이 상급 잡지니까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뭐 책자도 만들고 프랑스에서 발간하고 뭐 이런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식 재단하고 한국관광공사의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한식재단은 그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던 것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미르재단이 한 일 중에 하나가 한식세계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다라고 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싣는 것이 갑자기 그게 버뜩하는데 제가. 근데 광고를 싣는 게 광고비를 줬다고 합니다. 미슐랭 책자에 광고 지변을 넣어서 광고비. 근데 그 광고비를 얼마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없게끔 비밀 유지 계약을 했대요. 왜요? 우리나라 세금을 쓰는데 우리나라 세금을 그러니까 그 상업지에 쓰는데 그걸 비밀로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가 저는 근데 기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뭐 여러 차례 여러 통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얼마를 줬는지. 한국관광공사가 또 사실은 최순실 씨의 입김이 여러 차례 닿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곳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뭐 정보라는 게 인터넷에 보면 어느 식당이 선정됐다는 거 다 아니까.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뭐 심사하고 돌아다니는데 다 고급 식당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음식 가격만 해도 꽤 나가요. 그리고 채접이며 뭐 이런 것도 행사 뭐 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미슐랭에서 자기 돈 들여서 적자 보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관광공사와 한식재단에서 꽤 많은 돈을 들였다라는 것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민 세금으로 냈으면 당연히 그것이 공개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미슐랭에서 비밀 유지 계약을 하자고 하면 못하겠다라고 당연하죠.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한데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최순실 씨하고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그 말이 돌아요. 이거 첩보로는 도는데 그 업계에서 돌고 있어요?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미르 재단이 한상이라는 레스토랑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재단에서 그 외국의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사업을 그걸 5월 달에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한상이라는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하는 게 5월 달이거든요. 그럼 사업은 그 이전에 기획했겠네요. 그렇겠죠. 3월 달에 미슐랭이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한상 레스토랑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좀 그런 이름 좀 나 있는 그런 요리사들하고 이 미르 재단하고 컨설팅 계약을 해요. 어머나. 미르 재단이 그랬어요? 네, 했어요.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레스토랑은 개업은 이제 터졌으니까 이제 못했기는 했죠. 그런데 이게 안 터졌으면은 미르 재단이 여러 요리사들과 계약해가지고 이런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국에 그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그냥 뭐 한국의 음식을 판다 이러는 것보다는 미슐랭 별 붙어 있는 요리사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쉽죠. 그러니까 시점들이며 일이 전개돼 나간 것은 정황으로 보자 그러면 미르 재단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한국관광공사가 나오고요. 미르 재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왜 프랑스 그 미르 재단이 첫 사업을 했던 게 프랑스에서 식당을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가이드 들여온 거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도 한국관광공사가 돈을 이 사기업에 줬는데 광고 계약을 했는데 이걸 왜 안 밝히냐 비밀 계약이냐 그러지. 이거부터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 미르 재단하고의 관계 이 이야기 나오는 것도 뭐 여러 기자들이 좀 붙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쉽지 않죠. 뭐 자료는 폐기됐을 거고요. 이 분야는 원래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탐사 보도 영역,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탐사 보도 영역 기자들이 많은데 음식 분야에 그런 기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 전문 기자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매체들마다 있는데 비밀을 파헤치던 업종이 아니었고 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어느 음식점의 맛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 정도의 그 기사들만 쓰시죠. 그런데 조금 영역을 좀 넓혀보세요. 이 영역이 사실 사회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정치 문제도 될 수 있는 건데 요즘 뭐 단독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좀 황교익 선생님 욕심쟁이 황교익 선생님의 많이 얘기하다가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돌고 있군요. 그런데 이 문제로 그 요리사들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해요. 어떻게요? 별을 받고 별을 못 받고 하는 것은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죠. 그래서 받은 그 식당에 대해서 험담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저거는 이게 짬짬이가 있었을 거야 하는. 전문용어로 짬짬이. 근데 이 결탁. 거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첩보로 들어오는 거죠. 첩보로. 짬짬이에 대한 첩보가.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잠깐만, 짬짬이 첩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정보 확인되는 것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말씀 주시려고요. 근데 그것이. 다음 시간에 특종.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슐랭이라는 엉뚱한 그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해서. 미슐린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슐린을 이용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 요리사들은 굉장히 순진해요. 음식 하나 주방에 가서 맛있는 음식 내는 거 그거 노동만 가지고도 사실 벅차거든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별 받은 사람이나 별을 못 받은 사람들이나 서로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미슐랭 이거 있잖아요.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해야 되는. 미슐랭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질문들을 기자들이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일절 안 했어요. 왜 미슐랭의 마케팅하는 그 우리 기자들이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 사기업이 그렇게 마케팅을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않는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밀 계약을 세금을 넣는데 여기서부터는 할 말이 생기죠. 그렇죠. 세금을 넣는데 왜 이거 비밀이냐. 그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슐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음식 문화 발전에 지금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영역이 됐으니까 미슐랭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슐랭 최순실 검색어가 등장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 제보 있으면 좀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침 말이죠. 봐주세요. 욕심쟁이 황교익의 전 직업은 지자였어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취재해서 다음 주에 아마 얘기를 풀어가시지 않을까. 예,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저도 한번 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욕심쟁이 그러나 탐사 음식 보도 전문 황교익 선생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식 비평 이야기를 하다가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상상의 지평을 좀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